네, 이번에는 2013년도 국가직 9급 무성공학개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dBm이라는 것을 보면은 36은 10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 대비 파워죠. 그럼 3.6이란 것이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P란 말인데 3.6이라는 것을 보면은 0.3의 12배예요. 그래서 12 로그 2가 3.6이고요. 이 값은 로그 2의 12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로그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P죠. 그래서 2의 12배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P가 나오는데 2의 12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의 10승은 대략적으로 10의 3승이에요. 거기다가 2의 제곱을 곱한 거랑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한 거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그냥 출력은 4가 되고요. 그래서 100대 4는 대략 25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전파 경로상에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장애물 뒤쪽으로 전파가 일부가 휘어져서 전파되는 현상은 회절이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턱이 있어도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회절입니다. 굴절은 뭔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휘는 거죠. 이게 바로 굴절이니까 회절과 굴절은 헷갈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반송파를 삽입하는 진폭 변조 LC, FC, TC 다 같은 말가 있죠. 반송파를 삽입하지 않은 방식의 수신기가 간단합니다. 그냥 포락산 변조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변조지수가 1보다 작으면 비동기식 복조가 가능합니다. 포락산 복조가 가능한 말이죠. 전력 효율이 낮습니다. 2 플러스 m제곱분의 m제곱이기 때문에 효율이 이 때문에 낮습니다. SSB 방식에 비해 대역폭을 2배로 쓰기 때문에 효율이 낮은 것도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 32FSK라고 나와서 이게 30이니까 제일 좋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32개를 쓴단 말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FSK는. 그래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이런 대역 안에서 16개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요만큼의 공간 안에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00 보호 레이트인데 심볼 하나랑 스테이트가 하나라면 2400이겠죠. n이 1이라면 2라면 4800이에요. 아직 5000 안되죠. 3개는 되어야 7200이 돼서 500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3비트를 보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심볼 상태 수는 2의 3승인 8이 될 것입니다. 자, 1MHz의 주기적인 신호는 1, 2, 3, 4 이런 식으로 n MHz의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2.7과 범위에서 600kHz 안쪽에 차이가 나는 거는 바로 요거죠. 요거면 2.7과 300kHz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딴 건 다 차이가 커요. 이거는 700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건 더 머니까 안 될 거고, 이것도 1.3이니까 1.3MHz 차이 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오직 요것만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면은 3과 2.7의 차이인 300kHz만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길이가 7.5cm래요. 그러면 한 파장이 15cm죠. 그러면 람다는 F분의 C인데 이게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 값이 F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이래요. 그러면 F는 5분의 1에 10의 10승이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9승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주파수 헬츠 단위니까 오메가로 바꾸면 2파이프죠. 그러면 4 곱하기 10의 9승 파이 라디안 퍼 세게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10의 9가 파이가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모는 안테나도 여러 개 쓰고 신호 처리 모듈도 여러 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겠죠. 송수신 다이버시티를 기대할 수 있죠. 왜냐면 안테나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니까 다이버시티 그 자체 비슷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송수신 안테나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할당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군데에서 드론 신을 받는다든가 여러 사람들한테 각자 다른 안테나를 뿌려준다든가 한 사용자한테 모두 쓰면은 뭐 그만큼 다 몰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뭐 통신망을 나눠 쓰냐 같이 쓰냐 차이일 뿐 뭐 가능합니다. 다중경로 페이딩과 같은 현상으로 인한 전송률 저하를 개선시킬 수 있죠. 그게 바로 2번과 같은 말입니다. 다이버시티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2번과 같은 말이라는 건 2번을 틀렸다고 한, 그러니까 송수신 다이버시티를 기대할 수 있다 라는 말과 4번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네, OFDM은 이렇게 심볼 구간이 있고 여기 CP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딜레이돼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요만큼이 CP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 다음 심볼과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심볼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다중 경로에도 효율적인 전송 방식이 맞습니다. CP의 삽입으로 인해 가지고 요 심볼이 아닌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역폭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단일 주파수망이 가능하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안테나에서 이렇게 방출을 하면은 여기서 또 방출을 이렇게 신호를 송출한다면 요 지점에는 여기가 더 가깝고 여기가 더 멀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딜레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중경로 딜레이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요 심볼, 여기 사이클릭 프리픽스 구간 안에 떨어진다면 이렇게 다른 심볼과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일 주파수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쓸 수 있고요. UHD가 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협대역 간섭이 일부 부반송파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협대역 간섭이 강하다. 이게 부반송파가 이렇게 주파수 대역에서 이런 식으로 심볼들이 이렇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여기 0인데 잘못 그렸네요. 여기서 막 이렇게 여기서 막 페이딩이 뭐 살짝 이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평탄한 페이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협대 페이딩이 강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 이 4번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자,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궤도 위성과 비교했을 때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기지국에서 동일한 수신 전력을 얻기 위해서 보다 큰 송신 출력이 요구됩니다. 거리가 머니까요. 맞습니다. 저궤도 위성 시스템의 경우 지상 기지국에서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저궤도 위성은 정지해 있지 않고 계속 도니까요.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3개의 위성으로 지구 대부분의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원 접속이라 하면 하나의 기지국 여러 위성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이다. 10번이 아마 틀렸을 것 같은데요. 4번이. 우리가 스카이라이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위성 접시가 하나의 위성으로 이렇게 신호를 받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뭐 역으로 송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기지국이 하나의 위성에 동시 접속하는 게 바로 다원 접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마이크로파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전리층의 반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전리층을 통과해야 전파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요. 지향성, 직진성 뭐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에 반사성을 갖는다. 뭐 다시 돌아오는 것도 뭐 특정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뭐 회절돼서 뭐 튕겨나가 버리겠죠. TV 중계, 위성 중계, 레이더 및 고속 데이터 통신에 사용된다. 그렇죠. TV 중계도 요 대역이 들어가고요. 위성 중계도 지금 통신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이더 및 고속 데이터 통신, 무선 통신이란 말이겠죠. 장거리 무선 중계 전송도 될 것이고요. 레이더에도 사용이 될 겁니다. 지금 요 300에서 300메가부터 300기가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 300에서 30GHz도 여기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트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FM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진폭 리미터를 이용해서 진폭에 있는 잡음 성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진폭에는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진폭을 잘라버려도 되겠고요. 진폭을 딱 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맞춰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임에 비해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널당 주파수 간격을 충분히 취함으로써 대역폭을 넓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간섭을 피하고 잡음이 적은 통신이 가능합니다. AM에서 100% 이상 변조 시 왜곡이 일어나는 데 비해 FM에서는 이러한 왜곡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신호의 잡음비의 개선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냥 밴드 있으면 올라갈 뿐이죠. 이게 왜곡이 이게 변조 지수가 올라가면요. AM 송신기와 수신기의 벽자와 복절을 위한 회로가 간단하죠. 포락상 건파가 되고 그냥 곱생기만 있으면 되고 하니까요. 근데 FM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보시면 암스트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럼 4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네, 셀룰러 이동통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셀룰러 통신의 특징 및 장점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주파수 재사용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빠지겠고요. 다중셀, 이거는 셀 분할 기술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핸드오프 기능, 이것도 여기 있죠. 그럼 남는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안테나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안테나 크기는 작아집니다. 안테나의 길이는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면 이게 내려가니까 안테나 크기도 작아집니다. 안테나의 지향성은 안테나의 전력 이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많이 받아들인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쏘는 거는 전력 이득이 좋겠고 여기서 쏘는 거는 전력 이득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의 지향성은 안테나의 전력 이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야기 안테나는 지향성 안테나이다. 맞습니다. 특정 방향으로 굉장히 전파를 쫙 집중적으로 쏠 수가 있죠. 패치 안테나는 안테나 어레이를 만들기에 적합하다. 작은 것도 이렇게 쫙 붙이면 되니까 안테나 어레이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슴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2배 FM 베타 플러스 1이죠. 이거는 2배 FM이 400이고 베타가 2니까 3을 곱해서 24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플러 레이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차량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여기 레이더가 있어요. 레이더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 갔던 신호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천이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천이 하나를 구해보면은 FC는 람다분의 속도죠. 자, 람다를 구해보면은 람다는 F분의 C인데 이게 3 곱하기 10의 8승에 대비 15 곱하기 10의 9승이네요. 이렇게 하면 10이고 이렇게 하면은 10이고 이거는 5니까 50분의 1이라서 0.0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면 0.02분의 180km/h를 했으니까 180 곱하기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 곱해주고 또 이거는 시간 단위니까 초로 바꾸기 위해서 3600을 나눠줍니다. 그럼 이 0 두 개가 여기로 가면은 그냥 2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36을 가지고 180을 나누면 이건 5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2분의 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2500이에요. 자, 그럼 2500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5000Hz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레이더에 대한 문제인데요. 표적의 거리는 송신 신호가 표적에 도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죠. 맞습니다. 표적의 방향은 귀환 신호의 도래가 어디로 이렇게 들어오는지, 쏜 신호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각에 따라서 표적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겠죠.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회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게 결정이 될 테니까요. 표적의 상대 운동은 귀환 신호의 반속파에서 도플러 이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 보셨듯이요. 레이더는 거리, 방향,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지만 암흑, 안개, 우천 시야 같은 악천후 날씨와 장거리 영역에서 동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 나쁘다고 해서 우리 공항 이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잘 뜨고 내립니다. 장거리 영역에서도 굉장히 큰 레이더를 쓰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출력을 내고 전파가 굴절되는 걸 이용하면은 거의 초수 평선 레이더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18번은 페이딩에 대한 문제인데요. 다수의 수신 안테나를 사용한다. 페이딩에 대한 그런 대책으로서 다이버시티죠. 맞습니다. 채널 부하를 적용한다. 그럼 페이딩에서 깨지는 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사용한다. 이 부분도 맞고요. 시공간 보호를 적용한다. 시공간 보호가 뭔지 찾아봤어요. 자,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전송 안테나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고, 여러 개를 전송하고 여분을 둔다. 데이터 스트림에. 뭐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reliable 디코딩, 안정적인 디코딩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니까 페이딩에 대한 대책이 맞겠습니다. 시공간 보호와도. 그래서 이것도 트루고요. 답은 2번인데, 페이딩이 전체적으로 심하다면은 변조짓을 이렇게 높여버리면은 막 요 대역에서 막 페이딩이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일어나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 이게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균일하게 응답이 들어야 되는데 막 변해버리면 제대로 주파수에 실린 정보가 전달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렇게 좁은 대역을 쓰게 된다면 요 구간에서는 그냥 거의 이렇게 일정한 페이딩이 있다고 짧은 구간 내에서는 그게 근사를 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조지수는 낮은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FM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조수가 높아지면 대역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딩이 심각할 때, 전 대역에 걸쳐서 페이딩이 심각할 때는 오히려 주파수 영역을 좁게 쓰는 게 낫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의 답은 1번이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의문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RF 중계기를 쓰면은 일단은 제가 찾아보니까 뭐 기지국 설치 비용이 절감된다. 뭐 중계기 하나가 기지국 뭐 몇 개를 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수의 중계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전송 커버리지가 확대된다. 뭐 전파가 닿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전기 강도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부분적인 음영 지역을 해소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전파가 닿지 않는 부분까지 이게 메워줄 수가 있죠. 근데 신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동통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주시고 뭐 각자 공부하시는 자료나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20번 문제는 뭐 WMAN에 대한 규격을 묻고 있는데요. 뭐 802.16이래요. 이건 단순 암기인데 802.11은 와이파이죠. 802.15는 제 기억으로는 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이런 거 뭐 쓰이긴 하나 모르겠습니다. WN 이런 게. 어쨌든 간에 뭐 답은 3번이라고 하니까 뭐 기출되었다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